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한남동 자택으로. 짧은 대화였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시켰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없이 단지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백미러로 보이는 준호의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이상하네. 대리운전 기사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군. 묘하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군.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묘한 느낌을 받은 적은 드물었죠. 준호의 옆 얼굴이 가끔 백미러에 비칠 때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백미러로 태준의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내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힌 운전대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리 없죠. 평생 날 잊었으면서. 태주는 여전히 준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태준의 자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자 준호가 재빠르게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지갑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준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호는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다음에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명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끔 명함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명함을 받아든 순간 그의 눈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명함 위쪽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아래 작은 글씨에서 왔습니다. 한나, 후원자.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며 명함이 살짝 구겨질 정도였죠. 그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태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명함 잘 받았습니다. 준호는 태준의 이상한 반응을 느꼈지만 표정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죠. 마치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얻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서서 준호가 차를 몰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차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태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곧바로 서재로 가서 업무를 보거나 독서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명함을 꺼내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이준호, 한나 고아원. 한편 차를 몰고 가던 준호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태준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복수심과 원망, 그리고 묘한 만족감까지. 드디어 시작이군.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며 그 사이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돈과 권력이 흘러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고급 외제차들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중심가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중요한 비즈니스 회식이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병들이 비워져 있었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레스토랑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준, 올해 68살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를 누빈 노련함이 풍겨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단호한 성격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태준의 손목에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모든 몸짓에서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악수를 나누며 상대방들에게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상대방들은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죠. 이런 모습은 태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위와 부,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태준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하게 세차된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차 옆에는 한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35살의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정중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는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나이에 비해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많은 것을 겪어본 듯한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준이 다가오자 깊숙이 인사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전을 맡게 된 이준호입니다. 태준은 별다른 대답 없이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재빠르게 문을 열어주었고 태준이 자리에 앉자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죠.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켰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태준은 준호의 옆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한남동 자택으로. 짧은 대화였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시켰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없이 단지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백미러로 보이는 준호의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준호가 운전대를 잡는 손의 모양,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 그리고
가끔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눈빛까지. 이상하네. 대리운전 기사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군. 묘하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군. 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묘한 느낌을 받은 적은 드물었죠. 준호의 옆얼굴이 가끔 백미러에 비칠 때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운전을 하면서도 백미러로 태준의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내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힌 운전대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리 없죠. 평생 날 잊었으면서. 준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심과 원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준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태준의 자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인 높은 담장과 자동문이 있는 저택이었죠. 이곳은 태준이 지난 20년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동네에서 그는 홀로 지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자 준호가 재빠르게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지갑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준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호는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명함 한 장을 조심스럽게 뽑아내었죠. 명함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태준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다음에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명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끔 명함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명함을 받아든 순간 그의 눈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명함 위쪽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아래 작은 글씨에서 왔습니다. 한나 후원자.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며 명함이 살짝 구겨질 정도였죠. 그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한나 고아원. 30년 전 그곳은 태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태준이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갔던 곳이죠. 그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 앞에서 태준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태준은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남기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써서 담요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30년간 그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성공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태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죠. 그제서야 준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준호의 얼굴에서 태준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눈매, 비슷한 코의 모양, 그리고 입술까지. 아, 아닙니다. 명함 잘 받았습니다. 태준은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계속해서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준의 이상한 반응을 느꼈지만 표정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죠. 마치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얻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서서 준호가 차를 몰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차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태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곧바로 서재로 가서 업무를 보거나 독서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명함을 꺼내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이준호, 한나 고아원.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고아원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의 절망감과 무력감, 그리고 아이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차를 몰고 가던 준호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태준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복수심과 원망, 그리고 묘한 만족감까지. 드디어 시작이군.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원망과 상처,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내겠다는 다짐. 모든 것이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서재 책상 위에 놓고 계속해서 바라보았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과 오늘 만난 준호의 얼굴을 비교해보며 태준은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에서도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은 20년간 태준을 보좌해온 충성스러운 직원이었죠. 그런 김 과장도 오늘 아침 태준의 모습에서는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김 과장,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어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 알아봐 주겠나?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리운전 기사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이준호라는 사람인데 어디서 일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좀 알아봐 줘. 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준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자꾸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명함에 적힌 한나, 고아원이라는 글씨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김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준호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5살이고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고아원 출신으로 파악됩니다. 한나 고아원에서 자라나 성인이 된 후 독립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대리운전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나 고아원에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대리운전을 했는지도 알 수 있나? 최근에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몇 달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죠. 28살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어렸구나. 무책임했어. 태준은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당시에는 생존이 급급해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핑계였죠.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준호는 작은 원룸에서 태준의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운전비와 함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죠. 벽에는 한나 고아원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 준호가 홀로 서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항상 좋은 분이 널 맡기고 가셨다고만 말씀하셨죠.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성인이 된 후 준호는 끈질기게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몇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냈죠. 강태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준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죠. 태준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자주 이용하는 레스토랑들을 알아내고 대리운전 일을 시작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또다시 준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태준은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저녁 약속을 마친 후 태준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잠깐 술 한잔 어떤가? 운전하니까 나만 마시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소주를 주문하고 준호는 콜라를 시켰죠. 포장마차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콜라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어릴 적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죠. 고아원이라. 한나 고아원이요. 아마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잔이 테이블과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았죠. 혹시 회장님은 누군가를 버려본 적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태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30년 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몰려왔죠.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소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마른 듯 말이 나오지 않았죠. 준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태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태준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죠. 준호는 콜라 잔을 천천히 돌리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제 확신했죠. 이 젊은 남자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준호 씨,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죠. 고아원 원장님께서는 아버지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버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주잔을 입에 가져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아버지는 애초에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태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미안하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준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고 준호는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태준은 준호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으로 탐정을 고용해서 준호의 생활을 조사했죠. 보고서는 태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고아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자랐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대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했죠. 그 후로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리운전을 시작했을까? 태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준호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태준의 회사 정보가 언론에 많이 노출된 때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한편 준호는 매일 밤 대리운전을 하며 태준과 마주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들을 파악해 두었고 그 근처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렸죠. 그의 계획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또다시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태준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어떤가? 준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중하게 대답했죠. 감사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댁에 가는 게 맞을까요? 괜찮다.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태준의 집 거실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가족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준호에게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어땠나? 그냥 그랬죠.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다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다만 왜 버려졌는지는 평생 궁금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짐이 되어서였을까? 태준은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나?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왜 나만 혼자일까 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게 되었어요.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찾으러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사랑했다면. 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죠. 회장님,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갔죠.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반면 준호는 자신의 원룸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태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자꾸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는 결국 김 과장을 다시 불러서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김 과장, 이준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봐 주게.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김 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태준이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집착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거든요.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죠?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태준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김 과장이 가져온 추가 정보는 태준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한나 고아원 출신이 맞았고 태준이 아이를 맡긴 날짜와 준호의 입소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준호가 최근 몇 개월간 태준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상합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회장님을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태준은 또다시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술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조용한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술을 좀 제대로 마시고 싶네. 대리운전 말고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집 개인실은 은은한 조명과 전통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좋은 위스키를 주문했고 준호는 맥주를 시켰죠.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가 나를 알고 있는 거 맞지? 태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평소의 신중함보다는 솔직함이 앞서기 시작했죠. 준호는 맥주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알아차리셨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진실이 담겨 있었죠. 그럼, 정말로. 네, 맞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30년 전에 한나 고아원 앞에 버리고 가신 그 아이입니다. 태준은 위스키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어떻게 나를 찾았나? 쉽지 않았어요. 몇 년에 걸쳐서 찾았습니다. 고아원 기록, 출생신고서, 그리고 수많은 발품과 시간을 들여서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고생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수하려는 건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라.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저를 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회는 하고 있는지. 준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성공하셨네요. 대기업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모두 얻으셨어요. 저를 버린 선택이 옳았던 건가요? 태준은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는 어렸으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성공하고 나서도, 여유가 생기고 나서도. 태준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성공할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태준과 준호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준호를 부르기 시작했고, 준호도 그 부름에 응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기분이 좋아져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좀 특별한 곳에 가볼까? 아버지가. 아니, 내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 태준은 실수로 아버지라는 말을 꺼냈다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그렇게 부를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태준이 젊은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갓난아기인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준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너를 보면서 미안해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었어. 책임이 무서웠고 실패할 것 같았거든. 태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유라였습니다. 박유라는 태준이 한창 사업을 일으키던 시절부터 그의 곁에서 일해온 집사였습니다. 60살의 그녀는 태준의 개인적인 비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특히 30년 전 태준이 아이를 버린 일도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태준은 유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유라는 묵묵히 그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준은 유라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해왔죠.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최근 태준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무엇보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래서 태준을 몰래 미행해 본 결과 한 젊은 남성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유라는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태준이 버린 아이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유라는 즉시 준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한나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준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유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은 유라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유라 씨? 회장님께서 요즘 자주 만나시는 그 젊은 남성.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라가 알아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게 무슨 상관인가? 30년 전에 버리신 그 아이 맞죠? 유라의 직설적인 말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는 계속해서 말했죠. 회장님,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복수일 수도 있고 재산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라 씨, 그 애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30년간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나요? 유라의 말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 회장이 30년 전에 친아들을 버렸다는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 주가는 물론이고 회장님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태준은 유라의 말이 현실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죄책감과 애정도 커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다시 버릴 수는 없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자는 거죠. 유라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신다면 저라도 나설 수밖에 없어요. 태준은 유라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유라 씨,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언론에 먼저 흘려서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이 피해자가 되도록.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라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준호도 유라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 근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고 누군가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죠. 며칠 후 준호는 태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회장님, 저희 관계를 누군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태준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태준은 유라의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와서 숨을 수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버려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 카페 입구로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직접 두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죠. 태준과 준호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유라는 태연하게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집사 박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건가요? 간단해요. 회장님에게서 떠나세요. 그러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거예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유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이 이야기가 흘러갈 거예요. 대기업 회장,
30년 전 친아들 유기 사건 발각.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태주는 유라를 제지하려 했지만 유라는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하루아침에 드러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유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복수도 아니고요. 그럼 뭘 원하는 건가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라는 준호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감정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태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준호를 다시 버릴 수는 없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태준이 결단을 내린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일어난 일이었죠. 최근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유라의 위협적인 말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강태준 회장 응급실 이송이라는 속보가 나온 것이죠.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태준의 회사 직원들과 유라가 모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유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준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 태준의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준호는 자신 때문에 태준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밤새 병실을 지켰죠. 태준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준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유라만이 복도에서 지키고 있었죠. 준호야, 내가 왜 여기 있니?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괜찮으세요? 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와줘서 고맙다. 이런 때 옆에 있어줄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러웠거든. 준호는 태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거친 손이었지만 자신과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손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준호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무리 원망해도 제 피를 나눈 분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태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며칠 후 태준이 태어나자마자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언론에 떠도는 루머들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고 이사들은 태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사회실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죠.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준호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제 길을 가겠습니다. 준호의 당당한 선언에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속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사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준호야, 용서해다오. 나는 널 버렸지만 넌 나를 구했구나. 용서는 아직, 하지만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사회실은 숙연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를 지켜보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준호의 용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이후 태준과 준호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언론도 처음의 부정적 보도에서 벗어나 두 사람의 진실한 화해 과정을 따뜻하게 조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죠. 아버지, 감사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태준은 준호의 독립심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죠. 그럼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어떨까? 거기서 일하면서 내 꿈도 키울 수 있을 거야.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이니까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준호는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 준호는 놀라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죠. 특히 고아원 출신이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다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저와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도 많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부자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내 어머니가 보고 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준이 처음으로 준호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태준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지. 너를 임신했을 때도 힘들어하기보다는 기뻐했어.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준호야 건강하게 나와서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거든. 준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한편 유라는 조용히 태준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이후 태준에게 사직서를 냈고 태준도 이를 받아들였죠.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이제는 작별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유라 씨,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회장님께는 준호 씨가 있으시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잘못 판단했었네요. 준호 씨는 좋은 청년이에요.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졌죠. 준호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인정받으며 팀장으로 승진했고 자신만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죠. 아버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태준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는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부모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태준은 준호의 계획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좋은 계획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에요, 아버지. 후원은 받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사양할게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태준은 준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대신 한나 고아원에 대한 후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죠. 그해 겨울 한나 고아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준과 준호가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준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준호는 태준을 이끌고 고아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침실, 공부방, 그리고 놀이터까지. 이 나무 아래서 많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찾으러 올까 하면서요. 태준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을 그리워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준호야. 완전히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부자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언젠가는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질 날이 올 거예요. 준호의 말에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 버려졌지만 내 삶은 이제 내가 지킨다고. 그리고 언젠가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를 날이 오기를.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